안녕하세요. 이동은입니다. 신화적 상상력과 게임 미디어라는 교과목 3주차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2주차까지 수업 내용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 중액교양 교과목이 처음 개설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이 교과를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실 안에서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댓글이나 뭐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이 과연 이 수업을 흥미롭게 잘 듣고 있는지, 네. 보고 있는지, 참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쌍한 저를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수업 내용이 어땠다라는 피드백들을 남겨주시면 네, 조금 제가 수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의 말씀이었고요. 원래 오늘 준비하고 있는 이 게임 포비아와 희생양으로서의 게임이라는 주제는 강의 계획서상으로는 2주차에 진행될 것이었어요. 그런데 게임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진화되어 오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그 2주차 수업이 좀 양이 많아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 포비아와 희생양으로서의 게임이라는 주제는 이제 3주차 수업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의가 처음 준비되는 강의이다 보니까 이런 시간 안배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주어진 양들을 한 학기 동안 다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게임 포비아와 희생양으로서의 게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 이전에 여러분은 혹시 그 포비아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포비아라는 단어는 공포를 주는 감정, 두려움의 감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 게임이라는 미디어에만 붙어 있는 단어는 아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이 포비아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게임 포비아라고 하면 게임을 두려워하는 것, 게임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을 말하죠.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왜 그렇게 게임을 부정적인 담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과 과연 그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부정적인 시각들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 건지,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들은 존재하지 않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이번 3주차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게임을 향한 부정적인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게임을 하는 것은 어떤 노동에 대한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면 일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 생산적인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그 노동 정신보다는 노동을 해서 일을 해서 무언가 생산적인 것을 만들어내겠어라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되게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유희를 추구하는데 멈춰 있기 때문에 문제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게임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시간의 체계와는 다르게 구조화되지 않은 시간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을 할애하는데, 시간을 쓰는데 되게 큰 문제가 있어 라고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제 전통적인 시간 체계가 뭐고 구조화되지 않은 시간 체계가 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자세한 이야기들은 우리 이제 후반부로 가서 게임 속에 나타나는 시간의 어떤 구조 같은 것들을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하는 건 우리 1주차, 2주차 수업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 플레이를 할 때 플레이어들은 굉장히 왜곡된 시간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대로 진행되는 시간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게임 세계에서의 시간은 현실 세계에서의 시간과는 굉장히 다른 구조로 흘러가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30분이 흘러갔지만 게임 세계에서는 밤낮이 몇 번이고 바뀌는 그런 시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문제시 삼는 게 사실은 이 세 번째 말이죠. 게임 플레이의 경험은 현실이 아닌 허구적인 가상세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허구성이라고 하는 것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큰 문제를 담아내고 있어요. 허구적인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허구적인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심지어 노동도 아닌 일도 아닌 쾌락과 감각적인 유의적인 활동인 것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 플레이어들로 하여금 이 현실 세계와의 단절을 야기시킨다, 단절을 만들어낸다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담론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로 와서 생산적인 일들을 해야 하는데 이 플레이어라는 사람들은 그 가상세계 아무것도 아닌 쓸데없는 그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소비되는 시간의 구조는 우리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이 구조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세계에 폭 빠져 있다가는 현실 세계로 넘어와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게임을 향한 부정적인 담론을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이라는 것은 플레이어를 컨트롤링 시스템에 의해서 조종되어지는 수동적인 개체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게임이 만들어낸 세계와 게임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작동하는 시스템들이 있죠. 근데 그런 시스템을 이제 컨트롤링 시스템이라고 총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스템들이 게임 플레이어로 하여금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 플레이어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내가 판단해서 무언가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하지 않고 게임 그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무언가를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살짝 반감이 들지 않나요? 뭐 현실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난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뭐 그나마 게임에서는 내 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의견들이 아마 생기실 겁니다. 그런 의견들 제가 지금 이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임을 향한 부정적인 담론들을 그냥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여러분 나름대로 여기에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는 지점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이 반대가 되는 이야기들을 이 부정적인 담론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플레이어는 현실감을 상실한다. 이게 이제 가장 게임을 향한 부정적인 담론들의 핵심이에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현실감이 없어. 일하지도 않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페인처럼 평가하는 거죠. 현실감을 상실하기 때문에 현실의 논리체계와 가치에 대한 일탈과 배척도 일삼게 된다. 현실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존중하고 현실의 삶에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 긍정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현실의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난 몰라. 난 가상세계에서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현실의 논리체계와 가치를 배척하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이 게임 플레이로 인해서 개인과 사회가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위기에 놓이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런 담론들 때문에 일각에서 무슨 사건 사고가 나면 폭력적인 사건 사고 혹은 누군가를 살해한다거나 총기를 휘두른다거나 칼부림이 난다거나 이런 사건 사고가 나면 굉장히 많은 미디어들이 언론들이 이 가해자를
게임에 이렇게 전복당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가해자가 그 사고를 저지른 사람이 평소에 게임을 너무 좋아하고 게임 플레이를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들였어. 거기에 폭 빠져 있었기 때문에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채로 게임 세계에서 하던 대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줄 알고 총기를 막 쐈던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심심치 않게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뉴스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어린 부부가 뭐 철부지 같은 20대 초반의 부부가 원하지 않은 아이를 낳았는데 원래 이 아이가 이 아이를 방치하는 바람에 죽어버렸어요. 굶어서. 그래서 경찰에서 이 어린 부부를 데려다가 조사를 했더니 사실 얘네들은 아이 젖 먹일 생각하지 않고 이유식 먹일 생각하지 않고 재울 생각도 하지 않고 뭐 밤낮 없이 시간의 체계를 따르지 않는 거죠. 밤낮 없이 게임만 했더라. 이 어린아이를 밤새도록 방에다가 방치해 놓고 PC방에 가서 둘이서 게임을 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심심치 않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임 플레이를 하는 게임 플레이가 원인이 되어서 이 개인과 사회가 되게 위기를 경험하게 됐다. 이런 논리들을 이제 그 부정적인 담론을 펼쳐가는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게임 플레이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비생산적이고 무가치적이고 무의미적인 시간 낭비에 속한다. 고로 게임은 사회악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정적인 담론에 동의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나는 이런 의견들에 동의하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부정적인 담론들을 의 정체를 좀 밝혀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분명 게임의 그 부정적인 담론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측면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게임은 그만큼 여기 이 부정적인 담론들의 주장처럼 굉장히 굉장히 뭐라고 얘기할까요? 굉장히 몰입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미디어이죠. 그리고 현실 세계하고 거의 비등비등할 정도로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구조와 시스템으로 이 세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담론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아주 허튼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면에서는 이 부정적인 담론이 어느 시각 하나일 뿐이고, 이것이 모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또한 게임을 통해서 뭔가 삶의 희망을 얻는다거나 나 자신의 어떤 가치를 다시 되찾는다거나 뭐 이런 경험들을 해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저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담론을 일부분은 수용할 수 있지만 과연 모두가 다 그렇게 부정할 만큼 폄훼될 만큼 문제적인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담론의 문제점들을 이제 이번 3주차에 하나하나 파헤쳐 가 보려고 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첫 번째는 이 담론들은 지극히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발현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일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분 게임은 부정적이었어요. 하지만 게임을 둘러싼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논의들은 이 변화된 게임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폐쇄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게임이 노동 가치가 없으며 게임을 통해서 어떤 생산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시간을 죽이고 시간을 쓸모없이 써버리는 활동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근대적인 리얼리즘으로 게임의 쓸모를 분석하려는 오류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게임이 플레이어들을 잡아먹는 것은 플레이어들이 이 현실 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떤 실수를 저지르거나 사고를 저질렀을 때 그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게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 게임이라는 미디어와 이 수용자, 게임을 플레이하는 수용자 간의 관계를 여전히 근대적인 리얼리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논의 자체, 이런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짚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렵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이제 파헤쳐 갈 텐데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지극히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가진 세력의 권력 유지와 욕망 때문에 이 게임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핵심은 뭐냐면 뉴미디어를 향한 기존 미디어의 공격이 있고 또 그것의 공격의 희생양으로서 게임이 부정적인 담론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또 잠깐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변화된 게임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폐쇄적인 논의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의 게임은 네트워크 서비스도 너무 발달했고 또 게임을 둘러싼 어떤 기술적인 발전들도 굉장히 진일보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이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자세 또한 이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더 이상 게임은 이제 현실 도피의 대상이 아닌 상태이고, 우리 앞서서 1주차, 2주차 때 수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매직 서클이라고 하는 게임과 현실을 분리시키는 이 경계가 굉장히 단단했던 이 경계가 오늘날에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AR, VR, MR 이런 형식 형식이 아니라 장르 그런 기술들의 발전으로 게임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종류의 문제들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두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현실 세계와 공존하는 개방적인 게임 세계가 우리들 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펼쳐진 새롭게 등장한 게임들은 무시한 채로 마치 루돌로지스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근거가 될 만한 게임만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던 것처럼 네러톨로지스트들도 마찬가지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런 게임을 향한 부정적인 담론을 말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새롭게 등장한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게임을 사례로 들여서 설명하고 있진 않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디지털 게임의 효과와 기능을 근대적인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수용자들은 이용자들, 이 게임을 이용하거나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야. 특히나 매스 미디어는, 대중 미디어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미디어가 잘해야 해 라고 하는 미디어 중심적인 사고에서 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디어 이론도 변했거든요. 미디어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하는 입장에서 미디어 중심적으로가 아니라 이용자 중심으로 바라봐야 해라는 식으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으로 바라보자라는 건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미디어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미디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떻게 미디어를 쓸 것인지, 활용할 것인지,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 것인지 이 수용자한테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이 게임의 쓸모나 게임의 문제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미디어가 중요해 라고 하는 근대적인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플레이어들이 이 게임을 통해서 어떤 자기 정체성을 수많은 정체성들을 실험해 보는 그런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들은 싸그리 무시하고 있다라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첫 번째 이슈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이른바 게임 포비아와 정치적인 담론의 문제인데요. 이 사진 속에 등장한 이 멋진 신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은 프로이드라는 정신분석학자예요. 아마 여러분 다들 프로이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를 수 있지만 프로이드라는 이름 정도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이드 기본적으로 이 게임 포비아와 정치적인 담론의 문제는 뭐냐면 게임을 향한 부정적인 담론 뒤에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게임이 나빠, 게임은 사회 악이야 라고 말해지는 그런 이야기들 뒤에는 이 게임이라는 뉴미디어가 가져올 새로운 세계에 대한 공포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일부러 정치적인 담론들을 펼치면서 게임이라는 걸 더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애쓴다. 그것 때문에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런 관점에서 주장을 해보려면 몇 가지 이론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핵심적인 이론이 뭐냐면 이 프로이드가 얘기하고 있는 이 공포에 대한 것과 줄리아 크리스테바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하는 이 공포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프로이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극도의 불안과 공황 상태를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바로 공포다. 이 공포는 결여, 거세 불안, 은밀한 욕망과 질투에 의해서 발생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 다시 돌아와서 프로이드가 했던 이 한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왜 의미가 있는 건지 여러분 아주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이렇게 모두가 다 안정된 상태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이 균형을 이루어내던 이 대상들이 갑자기 단절되는 순간 공포가 발생한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던 것들이 깨지면, 균형이 없어져 버리면 순간적으로 불안하죠. 아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뭐 구름다리 같은 데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름다리를 걸어갈 때 사실은 구름다리 자체가 이미 불안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내 앞에 사람도 걸어갔고 내 뒤에 사람도 걸어올 거고 나도 그리고 과거에 어제도 이 구름다리를 건너갔어. 많은 사람들이 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구름다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감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막 까불면서 구름다리를 이렇게 걸어가요. 그런데
걸어가는 순간 갑자기 내가 이렇게 잡았던 이 손잡이 부분에 노끈 같은 게 하나 트릭 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균형을 이루었던 대상들이 순간적으로 멈춰지게 되는 거죠. 나는 깜짝 놀라게 되고, 균형을 이룬다는 건 이 손잡이에 노끈 그 끈들이 다 제대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균형을 이루던 대상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불균형한 상태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실제로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포라는 것을 맛보게 돼요. 그죠? 그리고 그런 공포는 나로 인해서 시작되었지만 내 옆에 하는 소리와 함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공포가 전해지고요. 그 공포가 더 큰 공포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불안정한,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불안정한 관계가 공포증, 포비아라는 것으로 이제 확장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그럼 이런 공포를 어떻게 없애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제 해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이 크리스테바는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균형을 이루던 대상들이 단절되는 순간 공포가 발생한다. 네,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대상들 간의 어떤 불안정한 관계가 지속되면 이 공포증, 포비아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게 여러 대중들에게 퍼져 나가게 되죠.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공포와 대상은 하나가 하나를 억압할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공포증을 소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둘 중 하나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처단하는 거예요. 그 구름다리의 끈을 다시 묶어서 균형을 이뤄낸다거나 아니면 나는 건너고 뭔가 누군가 하나 대신 희생당할 사람을 그건 저 별로 적당한 예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희생양이 하나 생기게 되면 그래서 희생양을 통해서 나 대신 누군가 문제가 생겨서 피해를 보게 되면 나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 나는 구출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구해질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공포감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공포증을 둘러싼 모든 메커니즘은 지극히 정치적인 거죠. 정치적이다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지극히 우리가 이제 정치라는 얘기를 저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되게 예민한 얘기여서. 하지만 이제 잠깐 얘기하면 정치라는 건 사실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다들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뽑을 사람이 없어. 이 사람도 흠이 있고 저 사람도 흠이 있고. 그런데 정치인을 뽑는다는 건 완전 무결한 순백의 사람을 뽑는다거나 완벽한 어떤 지도자 리더를 뽑는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건 좀 아닌데 하여튼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더 나은 사람을, 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뽑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치적이라는 거는 뭔가 의도가 있고 얘기하기 어렵네요. 뉘앙스는 아시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중에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리된 생각이 들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공포증이라는 건 실제 공포가 생기고 그 공포가 확장되고 공포를 소멸하는 데까지 이 과정 자체가 되게 정치적인 담론에 의한 것이다. 정치적인 메커니즘에 의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을 말하는 건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사실상 우리가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진짜 정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미디어의 관점에서 이 게임포비아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미디어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미디어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우리는 늘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이 뉴미디어를 지탄해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문의 입장에서 신문은 대중소설이 등장하니까 대중소설을 막 공격했거든요. 뭐라고? 대중소설은 선정성이 되게 심해요. 폭력적이에요. 범죄 모방 가능성이 있어요. 라면서 막 비판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렇지만 뭐 소설 이 노블들 대중소설들은 살아남았죠. 이 대중소설이 살아남고 나자 미디어는 또 진화하는데 바로 텔레비전과 라디오 같은 미디어로 진화하죠. 이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등장하니까 또 이 올드 미디어들 신문이나 소설들은 또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엄청나게 비난하기 시작해요. 부정적인 담론을 전개하는 거죠. 뭐라고? 뭐 나쁘다, 폭력적이다, 저질이다, 저속하다 등의 어휘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이건 이제 실제로 학자들이 조사한 거예요. 네. 그리고 학업부진,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공부를 못하게 돼. 뭐 정서적으로도 불안감이 커지고 애들이 성격이 인내심이라는 게 없어지고 뭐 되게 이렇게 급해지고 뭐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어른들한테도 못된 말도 하고 막 욕도 배우는 것 같고 막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야기하는 원흉이 바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야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또 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라고 하는 뉴미디어가 올드미디어가 되고 나면 다시 이제 또 뭘 향해서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 새롭게 등장한 게임,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는 그쵸 유튜브 같은 이런 SNS와 같은 또 다른 뉴미디어들을 이제 또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격들이 바로 이 뉴미디어가 올드미디어의 희생양이 되고 새로운 뉴미디어가 등장하면 이 올드미디어는 뉴미디어를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리고 뭐 이런 관계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네, 미디어가 발전해 오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얘는 무슨 얘기냐면 미디어라는 것은 언제나 제목적화, 재매개 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써드려야겠죠? 네. 얘는 제목적화, 얘는 재매개 현상이라고 합니다. 제목적화라고 하는 것은 볼토와 그루신이라고 하는 두 학자가 연구한 이론인데요. 뉴미디어가 등장하면 올드미디어는 반드시 이 뉴미디어의 성격들을 다시요. 뉴미디어가 등장할 때 이 뉴미디어는 올드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나 장점, 뭐 성격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닮은 채로 새롭게 태어나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3시간 공부를 해도 모자라는 건데 노블이라는 것은 얘가 이제 이건 상대적인 건데 얘가 뉴미디어잖아요. 그리고 신문이 올드미디어예요. 뉴미디어는 올드미디어의 장점을 그대로 닮아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나 이야기를 글씨로 써서 혹은 편집하고 있는 이 편집 방식, 레이아웃이라던가 글자체라던가 어떻게 쓰는 게 훨씬 더 사람들한테 잘 읽힐까 뭐 이런 것들 기존의 올드미디어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을 뉴미디어가 그대로 닮아가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플러스 자기의 특장점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올드미디어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ABC의 장점은 얘가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얘는 DE라고 하는 특별한 점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신문이라는 올드미디어를 접하지 않겠는데? 뉴미디어를 자꾸 보려고 할 것 같은데 신문은 이제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얘는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노블이 대중소설이 신문에 비해서는 뉴미디어이지만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이게 뉴미디어가 되고 이게 여기에 비해서는 올드미디어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때문에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니까 노블은 긴장하죠. 왜? 새로운 저 미디어가 등장하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내 걸 좋아하지 않을 거야. 책을 읽지 않을 거야. 왜? 눈으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텔레비전이 주면서 나를 흥미로운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굳이 내가 소설을 봐야겠어? 하면서 이제 텔레비전은 나쁜 거야 라는 말들을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건데 이 제매개라는 것은 요 뜻이거든요. 미디어는 언제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 진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잘 얘기하는 건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미디어가 기존 미디어를 완전히 흡수하고 재매게 하는 특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올드 미디어도 뉴미디어를 재매게 해요. 올드미디어가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신문 사라지지 않았어요. 노블이 나왔다고 해서 대중소설이 나왔다고 해서 신문은 사라지지 않았고요. 텔레비전이 나왔다고 해서 책은 사라지지 않았죠. 특히나 이제 여러분 잘 확 느끼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텔레비전이 나오자 라디오는 이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라디오도 올드미디어이죠. 텔레비전에 비하면. 근데 라디오도 텔레비전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오히려 재매게 해서 새로운 뉴미디어로 탄생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보이는 라디오 이런 거 있잖아요. 보이는 라디오는 라디오라는 올드미디어가 텔레비전이 가지고 있는 뉴미디어의 특성을 본받아서 자기 것으로 자기화하는 거죠. 제 목적화 하면서 발전한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신문은 없나요? 신문은 인터넷의 특징을 받아들여요. SNS의 특징을 받아들여요. 그죠? 신문과 인터넷, SNS, 유튜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거리가 먼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죠. 하지만 신문은 그냥 올드미디어 채로 있다가는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신문도 종이신문 여전히 있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도 종이신문 보시거든요. 여전히 있지만 종이신문이 아닌 뭘로? 인터넷 신문으로 올드미디어를 개조한 거죠. 뿐만 아니라 스브스 뉴스 이런 채널처럼 신문에 있는 어떤 특정한 기사를 방송용으로 만들어서 인터넷 영상으로 만들어서 퍼뜨리기도 하죠. 텔레비전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JTBC 뉴스가 끝나고 나면 8시 뉴스가 끝나고 나면 생방송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해요. 왜 하는 걸까요? 올드미디어가 뉴미디어인 유튜브라고 하는 새로운 미디어에 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바로 재매게 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미디어의 특성인 거예요. 미디어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 기존 미디어를 완전히 흡수하고 재매게 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플러스 뭐라고요? 올드 미디어 또한 뉴 미디어를 재매게 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결국은 생존 논리거든요. 내가 살아남으려는 미디어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논리예요.
그래서 미디어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미디어 간의 헤게모니의 투쟁 어느 것이 더 우월하게 권력을 줄 수 있느냐 이런 투쟁인 거죠. 그게 매우 첨예하게 나타났어요. 오늘날만 등장한 건 아니고요. 게임을 둘러싸고 있는 미디어들 간의 관계 속에서만 등장한 건 아니고 우리가 앞선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 봤던 것처럼 반복되어 왔었어요. 미디어의 역사적으로. 계속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이 미디어 포비아는 등장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2020년 현재 2000년대 현재 이 헤게모니 투쟁에 어쩌고 히읗 시옷 이응이 바로 디지털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죠? 잠깐만요. 네, 희생양 막 강의하다 보니까 지금 이 미디어 투쟁에서 가장 많은 그 지탄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디지털 게임이기 때문에 이 게임 포비아가 진행된 거 아닌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게임만 그런 건 아니다. 이전에 텔레비전도 그랬었고 라디오도 그랬었고 소설도 그랬었다. 어쩌면 훗날에는 뭐가 될 수 있을까? 그죠. 유튜브가 이런 유튜브 포비아라는 새로운 말로 전쟁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이론적인 근거는 도대체 정말 떨리는 일이죠. 이론적인 근거는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르네 지라르라는 학자의 이야기를 볼 거고요. 두 번째로 빅터 터너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논의를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보려고 해요. 이제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이랑 수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학자들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왕에 공부하는 김에 이런 주장을 했던 학자는 어떻게 생긴 분이시지? 뭐 이런 거 함께 알아두면 좋잖아요. 유식해지기도 하고. 자, 여기 오른쪽 화면에 있는 이분이 바로 르네 지라르라는 학자입니다. 이분은 모방 메커니즘이라는 이론을 펼쳤어요. 모방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 모방적인 욕망, 모방적인 경쟁, 그리고 모방적인 위기, 그리고 희생양으로 해결.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문제를 게임 포비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게임을 향한 뉴미디어를 향한 공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뉴미디어를 죽이는 거죠. 무서운 존재는 죽여버려야 그 미디어 무서워지지 않는 거니까. 구름다리에서 흔들다리가 무섭다면 건너버려야 돼요. 흔들다리에 더 이상 있지 않아야 해요. 그런 이론을 펼치고 있는 그 분이 바로 이 르네 지라르입니다. 이상한 발음 하시면 안 돼요. 자, 설명을 들으면 조금 쉽게 여러분 다가가실 수 있어요. 읽어볼게요. 모방은 대상을 욕망하고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죠? 모방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닮고 싶어요 라는 게 모방이잖아요. 근데 그 내가 누구를 닮고 싶다라는 건 사실은 맨 처음엔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돼요. 그런데 그 순수한 마음이 욕망이라는 되게 거대한 마음으로 확장이 되고 그 욕망은 더 그게 지나치게 되면 그리고 순수함을 잃게 되면 그걸 내가 갖고 싶다라는 소유욕이라는 게 발생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체, 나와 모방하고 싶어하는 대상인 모델, 내가 닮고 싶어하는 어떤 것, 욕망하는 어떤 것이 같은 세계, 동시대에 공존할 수도 있고 다른 세계, 시공간적으로 먼 세계에 위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좋은 예가 있어야 되는데 김동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김동은을 닮고 싶어요. 그런데 김동은이 나와 같은 세계를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학교 바로 옆에 살고 있다고 쳐봐요. 동시대에 같은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은 사실은 거기에 있지, 동시대를 살고 있는 같은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단 얘기예요. 시공간적으로 먼 세계에 위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먼 세계에 있잖아요. 그러면 존경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모방으로 인한 갈등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위인전 같은 거 읽는 거잖아요. 과거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을 닮고 싶어서 그 사람이 어떤 경로를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읽어내는 거죠. 그럴 때는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계에 존재하는 그 인물을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문제는 주체와 모델이 같은 환경에 공존하거나 가까운 거리와 관계가 있을 때예요. 바로 내 옆에 내가 손이 닿을 만한 곳에 그 김동훈이 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럴 때 물리적, 심리적 근접성 때문에 갈수록 더 많은 갈등과 대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르네 지라르는 이 상황을 내적 중계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존심이 상해요. 나도 나쁘지 않아.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만약에 내가 근접하게 김동훈을 닮고 싶어. 그 욕망이 지나쳐서 김동훈을 갖고 싶어, 소유하고 싶어. 김동훈의 다리는 정말 예뻐. 키 정말 뱃살도 하나도 없어. 뭐 이런 거를 만약에 내가 닮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사실 노력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쩐다고요. 그 대상을 소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되게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영화 있잖아요. 작가를 너무 스토커 같은 거 있죠. 작가를 너무 좋아해서 그 작가를 집에다가 납치해가지고 감금해 놓고 그 작가의 작품은 나만 봐야 되고 그 작가는 내가 가져야 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의식적으로 나는 이 모델을 회피하고 무시하려고 해요. 그리고 너 사실은 닮고 싶어 하는, 내가 널 존중하고 널 닮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걸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그 모델로부터 나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어 라는 생각과 환상을 갖게 돼요. 이게 이제 모방적 욕망이 발생하는 단계예요. 1단계. 그런데 이 내적 중개에서 주체와 모델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이 모델, 너 필요 없어. 내가 바로 네가 되어야 해.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심화될수록 모델의 존재를 소멸시키고 둘은 경쟁자의, 원래는 존경의 대상, 존중의 대상, 욕망하는 대상이었는데 경쟁자가 돼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상대를 이겨야 하는 것이 목표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대를 이기는 것이 되게 선의의 경쟁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자칫하면 자기를 파멸시키는 경우. 이겨서 둘 다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파멸시키고 더 나아가면 이게 이제 전염된다고 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마저도 파멸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기를 중단시키고 공동체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희생양을 만드는 거예요. 대신 이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거잖아요.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이 욕망, 소유욕, 경쟁, 이런 것들을, 자기 파멸 같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뒤집어 쓰고 한 사람의 희생양이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하게 되는 거죠. 이 희생양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뭐냐? 이 빅터 터너라는 학자가 이 희생양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희생제의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 희생제의에는 내적 갈등, 숨은 원한, 경쟁심 등 집단 전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전체에 의해서 그들 자신을 대체하고 봉헌되는 존재예요. 예수님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그리고 희생제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희생제의는 그런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희생양을 바치지 않으면 이 도처에
퍼진 분쟁의 씨앗 아니고 씨앗입니다. 씨앗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모두 다 파멸될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희생물을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들을 모두 다 희생물에게 집중시켜요. 그러면 집중시키고 그 희생물을 처단하는 데 있어서 처단하게 되면, 희생물을 희생시키고 나면 어느 정도의 만족감 같은 게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조직이 이렇게 분쟁되고 파멸될 것 같은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즉 희생의 기능은 내부 폭력을 진정시키고 분쟁 폭발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갖는다라고 이 빅터 터너, 이 민속학자이거든요. 제의를 연구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양이 제대로, 이런 희생 제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희생양은 어떤 존재여야겠어요. 늘 힘없고 온순하고 순결하고 소중하고 반면에 또 성스럽고 그리고 욕망의 대상과 가장 유사한 대상이 선택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희생양이 살해되면 공동체 집단은 다시 화해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 하나만 죽으면 아주 속된 말로 얘기하면 너 하나만 죽으면 우리 모두 다 살 수 있어. 싸우지 않고. 그러니 네가 대신 죽어주겠니? 그런데 그 희생양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대요? 온순하고 순결하고 소중하고 성스러운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그 희생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많은 동화나 약간 판타지 소설이나 이런 희생제의 모티프가 들어가 있는 작품들을 보면 이런 특징들을 아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이런 거죠. 게임 포비아와 정치적인 담론의 문제, 그러니까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많은 이야기들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올드미디어, 얘가 올드미디어예요. 올드미디어가 이용자들을 이렇게 친하게 손잡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뉴미디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잘 보시면 뉴미디어가 키도 커. 잘생겼어. 눈웃음 봐, 눈웃음. 뭐로 봐도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올드미디어가 손잡고 있는 이용자가 쟤한테 뿅 반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로 옮겨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올드미디어가 소리 지르죠. 너 누구야?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요. 내 소중한 것, 이용자겠죠? 사용자? 향유자를 빼앗아가고 내 욕망을 방해하는 얄미운 적이야. 그리고 얘를 막 공격하기 시작해요. 선망의 대상은, 나 원래 사실은 얘를 선망하고 있거든요. 나도 저렇게 키 컸으면 좋겠고 눈웃음 쥐었으면 좋겠고 어머 머리털도 있어 막 이런 거. 선망의 대상은 개뿔. 자기가 욕망의 대상으로 저 뉴미디어를 흠모했다라는 것을, 닮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얘를 물리치고 싶어서, 얘를 없애버리고 싶어서 막 못 살게 돼요. 그러면서 그 모든 핑계도 얘한테 되는 거죠. 나 원래 그런 애 아니야. 원래 착한 애였는데 너 때문에 이 경쟁이 일어난 거야. 너를 희생시키는 건 바로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야. 라면서 되게 이중적인 감정, 욕망과 폄하라고 하는 격렬한인데 이중적인 가장 격렬한 악의와 가장 순종적인 경외감이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감정을 이 올드미디어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게임이라는 뉴미디어를 우리가 나쁜 거야 너는, 얄미워, 넌 나빠, 너는 사회 악이야, 이렇게 게임 미디어를 막 공격하고 죽이려고 애쓰고 있지 않았나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게임을 둘러싼 부정적인 담론을 문제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2차 시, 3차 시에서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한 번 정도 다시 영상을, 온라인 영상의 가장 큰 장점이 그거잖아요. 다시 돌려볼 수 있다. 언제든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그냥 제 속도를 따라오신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속도를 가지고 공부를 조금 천천히 하시면 훨씬 더 잘 이해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게임을 둘러싼 부정적인 담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사에서도 보실 수 있고 부정적인 담론들을 주장하는 수많은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마 확인해 보시고 공부를 조금 더 깊이 하실 수 있으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조금 시간이 오버되었네요. 오늘 차 시에 대한 퀴즈가 함께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 보시고 퀴즈도 함께 푸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2차 시, 3차 시에서 다시 만나요.